어, 받으셨을 걸로 보고, 자, 지난주에 행정학에서 행정학의 기초, 개론, 자, 사실은 행정과 행정학, 그다음 지난주에 했던 게 행정 이념, 그다음 행정 이론.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여기 행정과 행정학에서는 어떤 것들을 했었냐면, 자, 알다시피 행정학의 정의를 위해서, 행정학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행정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거 했냐면, 행정하고 정치하고 차이점. 그렇죠? 그다음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고, 그다음 행정학의 최근 논점이 어떤 거냐. 그렇죠? 그래서 행정의 논점에서 살펴봤습니다. 행정의 논점에서 살펴봤는데, 행정은 어떤 논점이 있었냐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논점. 그래서 시장 실패, 정부 실패.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국가가 하는 일 중에서 대표적인 게 규제하는 거. 그래서 정부 규제. 그렇죠? 그 다음 국가가 하는 일 중에서 또 대표적인 건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근데 최근에는 국가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죠? 비정부 기구, 그래서 NGO라고 그래서 어떤 것과, 그렇죠? 국가와, 그러니까 NGO가 형성되기 위한 신뢰, 그 어떤 거? 사회자본,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고, 지난주에 어떤 걸 주로 봤어요? 행정 이념. 행정 이념도 크게 보면 본질적인 거하고 수단적인 거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본질적인 건 어떤 게 있다 그랬으니까 공익,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 우리가 롤즈의 정의론을 할 때 정의, 그렇죠? 그 다음 사회적 형평,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목적이자 가치고, 그 다음 이것에 대해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좋습니다. 합리성, 효과성, 능률성, 민주성, 이런 거 쭉 봤었죠. 그 다음 가외성, 이런 것까지 봤습니다. 크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기까지 보는 중에 행정 능력이라는 것 빼고 안 봤거든요. 행정 능력은 오늘 좀 본다고 그랬죠. 1분 정도만 시간 내서 볼 거고, 오늘 할 건 이 부분입니다. 행정 이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조금 어려우니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 제가 당황해도 괜찮으니까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만 하면 딱 정리가 되면 뒤에 정책, 인사 이런 데 다 강론들이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개론이라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 조직, 인사 이런 부분을 다 이해하기는데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 능력이라는 것부터, 선생님, 이건 시험에는 딱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정 능력이라면 우리가 뭘 말하겠어?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죠. 행정은 주로.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할 때 어떤 게 필요하냐? 그게 바로 보다 행정 능력이다. 그렇죠? 자, 다시 공무원들이 일하려고 할 때 어떤 능력들이 필요할까? 거기 봤더니 어떤 능력이 필요하대요?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적. 그 다음, 정치적 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정치적. 그 다음, 실행적. 이 세 가지 능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적인 능력, 문제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적인 것이 필요하겠죠. 115페이지. 115페이지. 미안해요.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려가지고. 114, 115페이지. 거기 보면 행정 능력이라는 게 있죠.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행정을 해나갈 때, 국가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사실은, 자, 쉽게 해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냐? 공무원들 지적 능력 필요하면 필요해요. 공무원들이 지적으로 능력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 다음, 정치적 능력 필요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정치적 능력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정치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꼭 무슨 당에 속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정치는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니까 백성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 필요 있어, 없어? 당연히 그런 것들 필요하겠죠. 그 다음, 실제 가서 집행하는 거, 실행하는 거,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건 문제로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아마 행정학 시험 있고 딱 한 문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기출문제 지문을 통해서 지문을 통한 형성평가 보면 일반 행정 능력은 지적 능력, 실행적 능력을 포괄하며 정치적 능력과는 구분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정치적 능력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이 행정 능력에서 지적 능력은 바람직한 정책 결정을 위한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행정학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되어 있다. 맞고, 행정 능력에서 실행적 능력은 정치 및 민간 자원의 확보 민간 지원의 확보 능력을 포괄한다. 맞고, 행정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 요인과는 상충 관계도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 보는데 이런 것 가지고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20년 동안 한 문제 나왔는데 그러면 과감하니 버려도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론적인 부분, 행정 이론을 조금 할 건데 편하게 일단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과학적 관리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거기 고전적 이론에서 과학적 관리론이 나와 있죠. 자, 선생님 배경을 좀 설명해 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1883년에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던 역관주의가 끝나고 펜들턴법이 나오면서 실적주의가 되고, 이때부터 정치하고 행정을 좀 분리해서, 그렇죠? 자, 행정학이 성립이 되는 시기라고 그랬죠. 몇 년도까지? 1930년도. 그렇죠?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 나오기 전까지. 자, 우리 쌤 주문 안 하셨죠? 이 책 주문하셨나? 있구나. 우리 저 선생님 조금
드리기로 하고, 이때는 뭐하고 분리된다 그랬어. 정치하고 행정이 이렇게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역관주의. 정당이 공직을 뭘로 생각했어? 전리품으로 생각해서 자기 당이 이기면 공무원들을 다 자기 정당원으로 채워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을 그렇게 채웠어요. 맨날 바꿔진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돼? 행정이 일관성도 없겠죠. 공무원이 금방 바꾸고, 제가 좀 부탁으로 갔는데 그 다음 선거에서 졌다고 그 사람 아냐? 그럼 어떻게 해? 그렇죠? 거기에다가 매간매직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선생님, 그때 당시 공무원 되고 싶으면 뭐 하겠어? 정치인에게 또는 정당에게 기부만 많이 하면 뭐가 돼? 저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을 사고 팔아. 거기에다가 대통령까지 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떤 겁니까? 정치하고 행정, 공직은 분리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공직은 무엇에 의해서 임용돼야 된다? 실력과 능력에 의해서 임용돼야 된다는 실적주의가 나오면서 정치하고 행정이 이제 구분돼야 된다고 하니까 행정이 갑자기 생겼단 말이죠. 행정이.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아니, 정치에 맞춰서 그냥 정치인들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분리돼야 된다고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 나겠어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행정이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민간에서는 경영이란 말로 쓰였죠.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이 회사를 운영하는 걸 경영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서 쓰였던 것들을 가져다 써야 되겠어. 갑자기 정치가 아니라 이제 공직은 실적에 의해서 행정, 운영을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쓰였던 것들을 여기다 갖다 써야 되겠지. 경영에 쓰였던 것들을 여기다 갖다 쓰게 되니까 여기서는 정치 행정은 이원 분리됐다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행정하고 경영은 이론.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러면 경영에서 빌려 쓴 대표적인 행정이란 정부 관료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과학적 관리론. 여기서는 그 당시 경영에서 가장 힘썼던 게 뭐냐면 능률성을 제고하는 거. 산업혁명이 됐으니까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뒤에서는 뭐가 필요하겠어? 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능률적이어야 되겠죠. 비효율을 없애야 돼. 비능률을 없애야 되겠잖아. 그래서 여기에 지상 목표는 사기업도 마찬가지 능률성 추구. 그래서 행정 이념에서 배웠다시피 여기서는 능률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이라는 게 생겼고 행정은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돼?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운영하던 방식을 가져오려고 그러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과학적 관리론이야. 과학적 관리론은 지난번에 표 나눠줄 때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이 등장하고 그럼 과학적 관리론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다 알다시피 어떤 거예요?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은 뭐라고도 부릅니까? 테일러라는 사람이 해서 테일러리즘이라고 불리고 테일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능률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종업원들의 시간과 뭘 연구했어? 동작을 연구했단 말이야. 시간과 동작. 그렇죠?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서 가장
짧은 거리에서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원래 초기에는 광산 경영자였는데 자기 광산에서 가장 잘한 광부의 이 어떤 동작을 봤어.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이 가장 익숙하게 잘한 광부 같은 경우는 어때? 우리가 노동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에서 하죠. 그죠? 그때 시간도 재고. 그래서 이 표준화된 행동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공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포드가 이걸 가지고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컨베이어 시스템은 잠시의 비능률도 용서를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과학적 관리론이다. 그럼 과학적 관리론은 시험에는 어떤 특징들이 나오냐? 그러면 거기 118페이지 나오는 지문들 좀 보면 시간과 동작 연구 이건 나오면 뭐가 되겠어? 과학적 관리론이 되겠죠. 그다음 최소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확보한다. 이거 대표적인 능률성 추구죠. 세 번째, 지금 책 11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경영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화에도 기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에서는 경영의 합리화겠죠. 이게 도입했으면 행정의 능률화겠죠. 다음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과 행정의 도입, 역관주의 폐단을 극복한다고 그랬죠. 행정을 민간 경영 차원에서 접근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1906년 뉴욕 시정연구회, 1910년 데프트 위원회 과학적 관리론을 행정에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그렇죠? 이 데프트는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죠. 우리 국사에서 보면 가스라 데프트 미리학입니까? 나오잖아요, 국사. 공부하시잖아.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을 여기 이런 위원회들이 다 뭘 추구했다? 과학적 관리론 추구해서 능률을 추구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상징하는 말은 우리가 시간과 동작 연구, 능률성, 표준화된 절차 이런 걸로 상징할 수 있겠죠. 기술돼서.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의 주요 원리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근로자의 개별적인 과업은 과학적 분석으로 설계돼야 하고 과업 수행에 관한 유일 최고의 방법이 규정돼야 한다는 것. 이제 이런 말들 나오면 시험장에서 조금 헷갈려. 유일 최고의 방법이 있다고 본다. 유일 최고의 방법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럼 과연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 나머지는 좀 읽어보고 과학적 관리 방법의 특징, 능률성을 강조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공식적 구조를 강조한다. 뒤에 인간관계론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과학적 관리는 완전히 표준화된 절차. 그렇죠? 그걸 하니까 비공식 조직은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해.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비능률로 생각해. 그냥 공식적인 것만 있으면 되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청에 가면 구청장부터 해서 딱 공식적인 기구가 딱 있죠. 그렇죠? 구청장, 그다음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런 것만 있어야 되지. 무슨 여기 테니스 모임, 무슨 몇 개 공무원들 모임 이런 것 의미 없다. 이런 것들은 비능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치중한다? 공식적 구조를 강조하고 합리적 경제에는 제가 설명 많이 했죠. 합리적 경제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우리가 특히 이렇게 어떤 걸 운영하고 조직하고 관리할 때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겠죠. 합리적 경영인은 뭘 말한단 말이에요. 합리적 경영인.
합리적 경영인이 아니라 경제인 이 말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동기유발된다? 우리가 행동을 한다? 돈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 그렇죠? 이제 합리적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과급을 굉장히 강조해. 테일러는. 성과급을 잘만 주면 사람들을 뭐 한다? 일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 시킨다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급도 어디에 속한다? 과학적 관리론에 속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과학적 관리론에서 또 하나가 폐쇄적 관점이다. 자, 거기 보니까 폐쇄적 인간관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폐쇄적 환경관입니다. 환경을 폐쇄적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봐봐. A라는 조직은 밖에 있는 여러 조직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 여기 구청이 있으면 또는 동사무소가 있으면 여기 경찰서나 파출소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건소에서 서로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다시 여기 우리 동사무소 있다고 합시다. 행복센터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파출소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파출소하고 상호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동사무소. 보건소가. 보건소고, 다시요. 우리 투표할 때, 지난번 투표할 때, 보건소랑 동사무소랑 다 서로 상호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투표소 설치하고 그러면 상호작용해야지. 다시. 우리 동민에 대해서 방역활동, 그 다음 또 이렇게, 뭐죠? 어르신들 백신 주사. 이런 거 할 때 동사무소하고 상호 협력해야 하네. 협력 안 하면 안 되죠. 동사무소에서도 알려줘야 되는 거고, 동사무소에서도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어쩐지 이런 것들을 또 다 서로 간에 공유를 해야 되고, 또 파출소 같은 데는 어디 순찰 나갈 때 어떤 것이 있다는 것들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독거노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거기 주변으로 주로 순찰도 가고 한 번씩 돌아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선생님, 동사무소 만약에 구청이나 있는데 근무하면 딱 거기만 있으시려고? 거기 아니야. 거기 주변에 사회단체하고도 연락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 영향 받습니까? 압력 같은 것도 많이 받잖아. 또 물론 지지도 많이 받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럼 다 고려하는 걸 개방 관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개방. 자기 조직과 다른 조직의 이런 지지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거. 그런데 이 관점은 그런 건 전혀 외부 필요 없이 여기 내부만 생각한다는 거야. 내부만 어떻게 표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공무원들을 완전히 표준화된 업무들을 줘서 최소 공무원으로 최대 효과를 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 업무를 잘 정해줘서 비능률을 줄일 까,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 폐쇄체제라.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학적 관리, 그래서 이제 고전적이라고 그래요. 이게 열어지면 현대적으로 됩니다. 개방적 관점이면. 그렇죠? 옛날 관점에서는 이걸 생각을 잘 못했어. 환경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렇죠? 자, 선생님들 민원 쪽에 가보시면 환경에 영향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폐쇄적 관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상 과제가 뭐라고요? 능률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능률성은 뭐냐? 우리가 행정 이념에서 배웠다시피 투입분의 뭐가 산출이 최고가 되는 것. 그렇죠? 방법에는 투입을 뭐 하면 돼? 전략하면 돼. 최소의 투입을 하거나 또 하나는 최대의 산출을 가져오거나. 그렇죠? 그러다가 사실
여기 20년 조금 넘어서 20, 30년대에 뭐가 있었냐면 인간관계를 나와. 그렇죠? 누가 주인공이냐면 일단 메이오라는 사람, 레스리스버그 이런 사람도 똑같이 연구를 했는데 이제 메이오가 주연입니다. 자, 메이오라는 사람은 하버드 산업경제학과 교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사람이 당연히 산업경제학과니까 각종 공장에 다 다니겠죠. 그래서 자, 공장 이름이 뭐라고? 호손이라는 공장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뭘 만드냐면 옛날 이 트랜지스터 라디오 보면 뒤쪽 뜯어보면 납을 막 붙이거든요. 그런 걸 계전기라고 그럽니다. 계전기 배전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전기 배전판 만드는 공장에 갑니다. 호손이라는 공장에. 그래서 그 방문한 날 조명이 어두워집니다. 조명이 상당히 어두워지니까 조명이 만약에 정말 잘 생산되는 조명이 200룩사. 근데 그날 전기가 잘 공급이 안 돼서 100룩스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잘 생산하는 표준화된 절차에서 어긋났죠. 그럼 그날 생산량이 뭐야 되겠어? 떨어져야 된다. 이를테면 그 전에 생산량이 100이었으면 뭐 조금 떨어져서 70 이렇게 돼야 되는데 110이 나왔네요. 그러면 절차 말고도 뭔가가 작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날따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조언이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호손 실험이라는 걸 여러 가지 3번이나 걸쳐서 실험을 합니다. 표준화된 생산량하고 친한 사람끼리 생산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은가 봤더니 친한 사람끼리 생산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생산되더라. 훨씬 더는 아니고 더 많이 생산되더라. 결국은 그 사람 생각은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뭉치다 보니까 소속감이나 정체감,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이 회사의 일원이다. 나랑 왜 같은 친한 사람끼리 하다 보니까 나도 이 회사에서 뭔가 공헌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 심리적 욕구라는 게 있는데 인간에게는 이 심적 욕구를 충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적 욕구는 심적 욕구인데 사회 심리야. 그럼 사회 심리란 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으면 서로 간의 소속감,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 조직에서 이런 정체감, 이런 것들은 사회 심리겠죠. 심적 욕구를 충족해줘서 이 사람들이 사기가 높아지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생산성이 높은 거다. 표준화된 예에서 생산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생산하는 것도 뭐더라? 이게 이렇게 생산하니까 더 낫더라.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어쨌든 능률적인 생산이 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시기 당시에는. 그래서 이 메이어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겠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이런 거야. 비공식 조직 같은 걸 활성화시키자. 아까는 비공식 조직을 뭐였는데? 대수시면 여기서는 비공식 조직은 안 좋은 거라고 못 만들겠는데 비공식 조직을 활성화시켜주면 서로 친한 사람끼리 친하게 되겠죠. 테니스 모임, 무슨 등산 모임 뭐 만들면 서로 간에 막 어울리면서 친하게 되겠죠. 그럼 그만큼 친하니까 무슨 욕구가 충족되겠어? 사회 심리적 욕구. 그래서 비공식 조직을 활성화하거나 제한제도 같은 걸 활성화하자. 그렇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를 시키게 되면 참여는 당연히 사회 심적 욕구를 충족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기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메이오는 여기에다가 그러면 메이오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그럼 결국은 인간은 어떤 게 아니라
꼭 합리적 경제인이 아니라 사회인간.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도 사회인간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사회 심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 거기 사회인관을 강조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지금 A 회사 다니고 있는데 100만 원이에요, 월급이. B 회사에서 B 회사가 110만 원 줄게 와라. 그러면 과학적 관리로는 무조건 간다는 거야. 왜? 인간은 합리적 경제이니까. 그런데 인간관계로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 생소한 사람들이죠. 그럼 여기 남을 수도,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뭘 충족했다는 전제에서, 사회 심적 욕구를 충족했다는 전제에서 여기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남는다는 거야. 사회 심적 욕구를 충족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회인관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행정 이념에서 우리가 배운 걸 조금 써봅시다. 아까 과학적 관리론에서 능률성을 강조했네요. 여기도 능률성이네. 근데 여기 능률성은 좀 다르죠, 여기 능률성하고. 여기 능률성은 진짜 칼같이 짝짝 시간과 동작에 맞춰서 하는 것이 능률성이고, 여기는 내 이 사회 심적 사기 높이는 게 능률성, 그렇죠? 그래서 이쪽 능률성을 기계적 능률성, 과학적 관리론의 능률성을 기계적 능률성, 이쪽 능률성을 아까 사회 심리라고 그랬죠? 사회적 능률성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봅시다. 참여하면 뭐가 생각나? 뭐가 참여하면 가장 중요한 이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민주성.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능률 그러면서 민주성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제 사회적 능률을 민주성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걸로, 또는 이제 정확히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 능률이 민주성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사회적 능률, 민주성 같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겠죠? 그런데 왜 여기도 고전적, 신고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환경관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그 구청 내에서만 인간관계 좋게 하자고 그러지 다른 뭐 환경과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어떻게 하면 능률성을 높이냐? 구청을 완전히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서 완전히 이 공무원들에게 완전히 표준화된 메뉴를 주고 그대로만 해라 그러면 가장 능률적일 거야. 어떻게 하냐? 여기 구청에서 이 공무원들 간에 인화관계, 이렇게 소속감이나 정체감을 잘 갖게 해서 사기 높여주면 제 생산성이 높아질 거야. 능률적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환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고전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보다는 여기 생각이 조금 다르죠. 새롭죠. 신고전적 조직이론이라고 불렀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는 어디서 나온 여기에서 주로 나왔었던 이야기들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거기 인간관계론에서도 인간관계론 쭉 나와 있고, 인간관계론의 성립 배경 거기 보니까 호손 실험이라고 돼 있죠. 호손 실험을 통해서 인간관계론이 성립됐다.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어? 우리가 컨베이어 시스템 보면 제임스 딘이 그 연극한 거 보거나 영화 보면, 무성 영화 보면 어때? 막 못 만드니까 막
밀려와서 막 그 속에 파묻히고 막 그러잖아. 자,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여름에 아르바이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이스크림. 그래서 아이스크림 이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각에 바가 이렇게 있거든요. 나무 바. 나무 바를 정확히 여기다 대는 거야. 딱 올 때마다 이렇게 오면 여기 딱딱 이렇게 대는 거. 근데 친구랑 같이 했는데 친구랑 잠시 재밌는 이야기 한 3초? 2초인가 3초 했는데 바 없는 아이스크림 3개가 쫙. 알바 잘리겠죠. 그래서 나도 바보지. 그걸 어떻게 다른 데 버릴 생각을 못하고 호주머니에다. 그러니까 그때 색깔이 얼마나 이해되겠죠? 아이스크림 계속 가는데 그 3개 가버리면 또 혼나잖아. 알바 잘릴지도 모르잖아. 근데 이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뭐 이미 가버린 걸 거기 가서 받대고 있으면 여기 또 밀려서 안 되니까 그걸 딱 집어서 호주머니에다 넣었는데 그 뒤는 상상에 맡기겠다고. 얼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어쨌든 상당히 비인간적이죠. 아니 조금 이야기 좀 했다고 세상에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 정말 그냥 기계하고 똑같잖아. 그냥 여기 오면 계속 나사적인 사람 계속 그거 나가서 하루 종일 나사 혼자 읽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기계적 능률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 사람을 굉장히 뭐한다고 비판받겠어. 노동자 조합 같은 데 상당히 비판하겠죠. 그 이야기 위에 좀 나옵니다. 인간관계로 성립 배경 보면 전국 노동자 총연맹에서는 과학적 관련에 대해서 4대 비인간화를 지적했다. 이 말이 거기 써져 있죠. 그래서 거기에 혹시 위원회는 뭐 이렇게 비판했다. 화학적 관련을 비판했다. 그래서 그 참에 호선 실험이 나오고 메이어의 호선 실험이 나와서 인간관계론이 대두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거기 보니까 특징과 내용 보니까 자 120 한번 체크해 봅시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경쟁보다는 협력에 의한 생산을 강조한다. 자 그다음 비공식 구조를 강조한다. 이야기했죠. 비공식 구조 또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한다. 거기도 알겠죠. 사회인간을 강조한다. 그 다음 비경제적 보상, 그러니까 아까 대인관계나 심적 만족감 이야기했었죠. 사회 심적 욕구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저기 위에 올라가면 가본에 보니까 그래서 행정의 민주화 이런 말도 있죠. 제일 위에 가본에 뒤쪽에 행정의 민주화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민주성이 강조되게 된다. 자, 그 다음 인간관계론의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한계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인간관계도 2개만 알아도 돼요. 한계에서 인간관계론도 폐쇄 이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한계는 선생님 딱 보니까 인간관계론이 인간을 위하는 것 같아 아니면 생산성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 궁극적으로 생산성 높이자는 거야?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자는 거야? 생산성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니까 생산성이 높더라.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잘하자는 거지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거다. 자, 거기 역시 이것도 생산성만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기억 안 나왔네. 자, OX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은 이해는 됐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1950년대, 40, 50년대까지 여기 행태주의가 나왔던
자, 40년대 중반이니까 50년대부터 합시다.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 경제 공황이 왔어요. 그래서 케인즈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제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경제 위기니까 정치적인 역할도 해가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정치행정 이론론이 나오던 시기죠. 그런데 마침 이게 희한하게 이 시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민주성이라는 가치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쭉 이런 가치들이 어떤 시기부터 인간관계론부터 쭉 흘러오던 거라 이 시기가 그냥 거의 행정학 이론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945년 사이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이 시기가 또 겪다 보니까 뭐가 없어. 이 시기에 여기서부터는 좀 사이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약집 있는 분들은 요약집을 좀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태주의부터는 책 쓰신 분들은 5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고, 자, 없는 분들은 사이먼 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쌤은 쌤은 아직 없을 건데 일단 여기 그냥 말로만 좀 들어봅시다. 쌤 나눠드릴게. 여기서부터는 행정학을 제대로 정립을 하려고 했는데 순전히 경영학 가져왔네. 그냥 행정학을 새롭게 학문화하고 싶단 말이에요. 행정학을 과학화하고 싶고 학문화하고 싶어. 누가? 사이먼. 그래서 행정의 과학화, 그 다음 행정학으로서 행정학을 학문화하고 싶어. 행정학을 학문화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행정학을 학문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행정학을 학문화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만 긴장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과학화, 행정의 학문화, 이걸 하고 싶어.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켜서 행정을 독자성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행정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경영에서 하던 걸 그냥 도입했어요. 그럼 또 행정학의 위기네. 행정학이 경영학입니까?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또 여기서는 아예 또 정치행정 이론론이 나와버렸네. 독자화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이먼은 행태주의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시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쌤 질문 많이 해주셔야 돼.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행태주의에서 이제 행태 이 부분 하기 전에 이 사람 생각을 조금 읽어봅시다. 행정을 과학화한다는 건 뭐야? 행정학을 학문화하고 과학화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쌤? 어떨 때 우리가 과학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 학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어? 우리가 학문이라고 인정하는 것들은 자연과학에서는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물리, 학문입니까? 물리학? 수학? 생물학? 학문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먼이 생각하는 것도 행정학이 그럴 정도로 학문으로 만들자는 생각을 했어요. 학문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런 학문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은 논리 실증주의, 실증주의를 택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우니까 잘 봅시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논리 실증주의 또는 실증주의라고 해도 됩니다. 방법을 사용합니다. 논리 실증주의 방법. 자, 그럼 논리 실증주의 방법 뭐냐? 마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이건 우리가 행정은 사회과학이죠.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거고, 우리가 생물이나 물리학 같은 경우는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거죠. 그렇죠? 초전도체 요즘 뜨고 있던데 그 사회현상입니까? 아니죠, 물리현상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자연과학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생각은. 그러면 자 가치하고 사실이 있습니다. 가치하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학문이다는 건 현상을 뭐 하는 겁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현상을 우리가 이 달의 썰물 민물할 때도 달의 인력에 있어 썰물과 민물이 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그 대상의 가치와 사실이 있습니다. 대상을 갖고 연구를 하는 거니까, 자, 대상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대상을 갖고 연구하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 가치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쌤 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벌. 날아다니는 벌. 안 좋아하죠. 그렇죠? 선생님 부모님이 양봉업자였다면서요. 벌 좋아하시죠? 자, 농담 어려운 겁니다. 벌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는 그건 가치 문제죠. 그렇죠? 근데 제가 벌 다리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벌 다리가 몇 개입니까? 6개? 응. 6개.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사실 문제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연과학에서는 벌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연구합니까? 아니면 벌 다리가 몇 개고 날개가 뭐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걸 연구합니까? 후자처럼 연구하죠. 같이 연구 안 한단 말이에요. 같이. 어떤 것만 연구해? 사실만을 연구하죠. 어떤 생물학자가 뱀을 보고 징그럽다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냥 그들은 그 대상을 어떤 것만 연구를 해요? 사실만을 연구한다. 그러면 사이먼도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들도 좋냐 나쁘냐 이런 가치 따지지 말고 뭐만 연구해야 된다? 사실만 연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치와 뭘 분리하고 사실 분리하고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논리 실증주의라고 그러는데 왜 또 실증주의라고 하냐면 잘 봐봐. 그렇게 해서 자연과학은 이것들을 다 뭐 하려고 합니까? 검증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검증하려고 한다 그래서 실증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특히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검증하는 방법이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테면 논리적인 방법으로 다 안 보더라도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를테면 뭐 제사를 모든 집이 뭐 삼국시대 때 또는 고려시대 제사를 다 지냈냐 그런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어떤 이 사항을 가지고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증명된 것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역사 같은 경우는 거의 논리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죠? 물론 사료를 보고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한다. 논리 실증주의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자, 행태주의는 일단 어떤 방법을 택했다? 논리 실증주의. 즉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그다음 무엇을 하려고 한다? 검증을 하려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어떤 걸 검증하려고 하느냐? 인간의 뭘 검증한다? 행태를 검증하려고 한다. 행태.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태도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검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행태입니다. 행태. 자, 그래서 자, 사이몬을 뭐라고 부른다? 사이몬의 행태주의. 그러면 이 사람 생각은 사람의 뭘 행태를 조사하면, 자,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의 행태를 조사해서 그걸 다 더하면 사회에 어떤 것,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들을 뭐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요. 다시. 이런 것들을 방법론적 객체주의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그걸 다 더하면 뭐가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 혹시 경제학 배웠어?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경제학 안 배웠어? 경제학 배울 때 수요와 공급 곡선할 때 한 사람 걸로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N 사람 있어요. N 사람 걸로 이렇게 더해서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나오는 거죠. 다시 우리 수요자들 다 조사 다 해서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 그립니까? 일반적인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조사해서 그 사람에다가 N수만 더하면, 다 더하면 그게 수요 소비 활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만 잘 이해하면 이건 금방 이해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어떤 행태를 조사하면 그 사람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 사회적 행동이 나올 수 있다. 이게 행태주의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것 같은 경우도 다 이런 행태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냐면, 우리가 파브로프 이 조건 실험 있죠. 파브로프 무조건 반응. 파블로프 실험 있잖아요. 파블로프 실험. 그럼 파블로프 실험을 할 때 한 사람이 하나만 실험해도 모든 것들은 다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몬이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의 이런 행동 또는 태도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면 그 사회에 그 사회가 어떤 사회 현상을 보여줄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이 자연과학에서 연구를 할 때 모든 공기로 연구를 하면 모든 공기로 연구해, 아니면 공기 하나의 공기만 떼서, 공기라고 좀 이상하니까 하나의 요소만 떼서 연구해서 그걸 그냥 더하죠. 그래서 그렇게 연구하잖아. 모든 걸 다 연구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벌 한 마리 딱 연구해서 그 벌 한 마리 연구하고 벌들의 생태는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모든 벌 다 잡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죠.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한 개체를 가지고 전체를 연구한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그걸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환원주의. 우리가 1 더하기 1은 뭡니까? 2. 2를 다시 환원하면 1 더하기 1이 된다는 거야. 1 더하기. 결국은 하나하나 더하면 전체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것만 이해하면 이 행태주의는 다 해결돼요. 사이먼은 그러면
행정인 같은 경우는 행정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행정학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인의 행동을이나 태도를 연구하면 어떻게 된다? 또는 그런 선택을 연구하면 전체 행정인들을 연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마치 생물학이나 물리학처럼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걸 행태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거 행태주의 한번 봅시다. 자, 행태주의 논의에서 자, 거기 121에서 나와 있는 것만 일단 한번 볼까요? 사이먼은 행태주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행정의 과학화를 목표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형태주의라고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행태주의라고 합니다. 행태주의. 그 다음 행정의 과학화를 목표로 했고 전통 행정학의 비과학성을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논리 실증주의니까 뭐든지 검증을 해봐야 돼. 근데 전통적인 행정학에서는, 그 전에 행정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제가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여기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과학적 관료론도 비판합니다. 과학적 관료론은 우리가 갈등이 있으면 좋겠어, 아니면 좋겠어? 완전히 이 시계처럼 딱딱딱딱 돌아가야 되는데, 그쵸? 갈등이란 건 이거 고장났다는 거잖아.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인간관계론에서 갈등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행태주의는 이 사람들 다 틀렸다. 왜냐하면 실제로 검증을 해보니까 완전히 갈등이 없는 조직은 생산성이 거의 없어요. 갈등이 굉장히 큰 조직도 역시 생산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적당할 때 생산성이 있는 거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인간관이나 또 조직이 어느 정도 긴장이 돼 있어야 되지. 긴장이 완전히 안 돼 있거나 완전히 싸움 상태에 있거나 그런 조직들은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그럼 과학적 관련 인간관계 검증 안 해봤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걸 자연과학처럼 하고 싶으니까 모든 걸 다 뭐 한단 말이야?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말들이 다 이해가 되죠, 거기. 자, 봐. 그래서 전통행정학의 비과학성을 비판했다.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 다음, 경험주의와 실증주의에 입각해 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실증 모든 것을 뭐 하려고 한다? 검증해 보려고 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행태주의의 특징 보니까 행태주의는 인간 행태, 동기, 역할, 행동을 강조한다. 이렇게 돼 있죠. 행태주의는 논리 실증주의에 기반한 과학적 방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행정 행태에 대한 일반 법칙을 여기도 좀 중요했어요. 자, 자연과학은 어때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을 찾는 거지, 뭐 특정한 여기만 적용되거나 여기는 적용 안, 이런 거 안 찾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행정 행태에 대해서 일반 법칙을 추구한다.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122페이지죠. 거기 안에 있는 거 지금 122페이지 표에 있는 것만 한번 보더라도 뭔 말인지 금방 한번 봅시다. 규칙성을 찾아내려고 한다. 모든 걸 입증하려고 한다. 1, 2, 3, 4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턴이 한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 이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면서 이해되는가 봐요. 규칙성을 찾으려고 한다. 그 다음 거기 입증 122페이지 입증 이렇게 돼 있죠. 계량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물리학이나 생물학이 다 계량화하려고 하죠. 그렇죠? 양으로 나타나려고 하잖아. 또 뭐 이를테면 썰물이 조금 들어온다. 이런 거 안 하잖아. 썰물이 들어도 몇 퍼센트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온도가 높더라도 몇 도 높아진다 이렇게 해야지. 좀 높아진다 이런 거 안 하잖아. 그 다음 기술. 이 기술은 거기 뭡니까? 자연과학의 표본 추출법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가치와 사실을 뭐 한다?
구분한다. 그다음 체계하고 과학적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안 알아도 되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행태주의 한계에서는 그래서 가치의 배분 문제를 배제해 버린다. 가치 문제를 뭐 한다고? 배제해 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크게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야. 가치 문제를 배제해 버리니까 가치 문제 배제하고 과학화하려고 하니까 여기 한계까지만 조금 설명하고 OX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960년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 1960년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 그렇죠. 베트남 전쟁, 후유증이 일어나고 그 다음 흑인 폭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행정은 가치가 아까 배제하고 가치 중립이죠. 가치 문제는 따지지 않으니까. 근데 행정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건 가치 문제죠. 이건 검증할 문제 아니잖아. 어떤 사회를 바라는 거 이런 건 가치 문제란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선택할지 아니면 자본주의 이건 가치 문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아예 배제하고 그냥 주어진 것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하는 것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적인 문제, 흑인 폭동도 쉽게 말해서 사회적 형평성이 깨져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빈부격차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형평성 있는 게 아니라 부자는 되게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은 되게 가난하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는 당연히 뭐 하려고 관여하지 말라고 하겠죠. 행정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왜 행정학이 있냐고, 왜 공직은 있는데, 공무원은 뭐 해야 되는데, 공무원도 어느 정도 뭘 지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있겠죠. 될 수 있으면 사회적인 형평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공무원들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나온 게 후기 행태주의예요. 후기 행태주의는 또 선생님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한계 정도에서만 보겠습니다. 행태주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했다. 행태주의를 보호하는 입장이다. 후기 행태주의는 행태주의를 부정하기보다는 행태주의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현실 적합성과 행동성, 그러니까 현실 적합성 있게 하고 실제로 보여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가치 문제를 배제하는 가치 문제를 배제하는 이 방법론은 비판합니다. 논리 실증주의 방법론은 비판합니다. 다시요. 논리 실증주의 방법론은 비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어? 행태주의가 이제 뭔지 알겠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행태주의는 이런 거야. 아까 얘기했죠. 한 사람의 행태만 잘 연구하면 거기같이 역할이라든가 태도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다 연구하면 뭐가 된다? 전체를 알 수 있다. 그럼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조직론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어떨 때 동기부여되고 어떨 때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한 사람만 연구하면 뭐한다? 다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관리하면 되겠죠. 이를테면 자, 제가 그냥 편하게 한번 이야기할게요. 사람은 다 이 욕구를 가지고 있대요. 매슬로우 같으면.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존경, 자아, 실현 욕구 이거 들어봤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런 욕구 중에서 어떤 거 자기가 필요한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욕구들. 그 욕구들을 잘 뭐 해주면 충족해주면 뭐 할 수 있다. 동기부여될 수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모두 한 사람만 잘 연구해서 하면 다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이 행태주의가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허즈버그라는 사람은
이 욕구에는 두 가지가 있대. 그냥 불만만 없애주는 욕구하고 만족해주는 욕구가 있는데, 그냥 이 불만만 없애주는 욕구는 동기부여하고 직접 관련 없고, 이 동기를 만족을 주는 욕구는 동기부여하고 관계가 있대. 모든 사람 다 그렇대. 그럼 결국은 뭐 하면 되겠어? 이거 동기부여를 높여주는 욕구를 충족해주면 되겠죠? 이런 거 하는 게 행태주의야, 행태주의. 행태주의, 나중에 조직동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결국은 이 사이먼 얀일은 어떤 거다? 행정학을 학문화하고 싶어. 근데 행정학은 사회과학이야. 근데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같이 정치한 학문을, 그러니까 세밀한 학문을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 자연과학적 방법을 따라야 되겠죠. 실증주의 방법, 특히 논리 실증주의 방법을 따른단 말이야. 그 방법은 뭐다? 가치와 사실을 분류하는 거고, 모든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것? 검증해 보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행정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검증해서 학문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던 사람 누구다? 사이먼이다. 그래서 그걸 연구했다 그래서 사람의 행태를 연구했다 그래서 행태주의라고 부른다. 이 행태주의에서 취한 방법은 논리실증주의와 방법론적 개체주의, 환원주의 방법이다. 그렇죠? 한 사람만 연구하면 뭐 할 수 있다? 그 사람을 다 더하면,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 다 더하면 사회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혹시 질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제학은 절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욕구를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에서 우리가 100명이다 그러면 거기 n승, 그러니까 100명을 더해주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맨날 그리잖아. 우리가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 곡선, 그러면 수요할 사람들 모두 다 조사해서 수요 곡선을 만들고 공급할 사람 모두 다 공급 곡선을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평균적으로 한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해놓고 이거에다가 수요자가 100명이면 100을 곱하고 공급자가 뭐 100명이면 100을 곱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동이 뭐 할 수 있다? 전체를 대표하고, 그러면 이 사회현상을 설명하려고 해. 지금 우리 사회현상을 설명하려고 그래. 그럼 선생님의 어떤 것만 하나만 갖더라도, 선생님 연구만 갖더라도 우리 인천에 우리나라면 4,000명이 산다 그러면 4,000명만 곱해주면 뭐가 되겠어? 그냥 우리 사회 국민들의 현상이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일반화. 그러니까 방법론적,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조금 달라요.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하나를 갖고 전체를 한다는 거고, 방법론적 전체주의는 그거 아닌데 전체는 또 다른데, 이런 거예요. 뒤에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항상 이거 방법론적 개체주의 이런 걸로 이제 나중에 크게 논란이 좀 되긴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몇 페이지지 거기? 여기 그림 나온 거 종합표 보면 책의 6페이지 보면 그림 하나 나와 있어. 책의 6페이지 프린트에서는 3페이지.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알아보는 거. 그렇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한 사람 행동을 가지고 전체를 뭐한다?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자연현상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요즘 초전도체 유행이던데 안 들어봤어요? 초전도체 요즘 유행이잖아. 전도체인데 초전도체야. 그래서 자기 부상에 대해서 막 돌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 물질을 조금 하나 떼서 조사하지, 모든 물질을 다 조사하지는 않죠. 그런 거 똑같아. 하나 현상에 보면
다. 그러면 우리가 자, 일출일몰 같은 경우도 한 곳에서 보면 되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기도 이런 거 안 하잖아. 하나 보면 다 보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런 걸 방법론적 개체주의라 그래. 그런데 자, 그냥 편하게 설명하면 나중에 제도주의라는 게 신제도주의가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연구하면 이걸 n수 더해버리면 사회현상이 된다 그러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조금 죄송한데 남자 선생님들 잘 생각해봐. 예비군 훈련 어때? A도 착해, B도 착해, C도 착해, D도 착해. 근데 얘들 모여있으면 엉망이죠. 1 플러스 1이 2가 돼야 되는데 2보다 뭔가 알파가 생겨버리죠. 그러면 이제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 충격받으면 안 돼요. 예비군 훈련 가면요, 정말 저렇게 다 착하신 분들이 오는데 가기만 하면 정말 기판이에요, 기판. 갑자기 모여놓으면, 그러니까 조직이나 집단이 되면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 현상을 그럼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착하고 저 사람 착하고 저 사람 착하고 저 사람 착하면 똑같은 행동이 나와야 될 건데 모아놓으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개체주의로 연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것들은 방법론적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많이 쓰여.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상을 설명하려면 개체주의를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설명이 안 되잖아.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조금 그런 식으로 연구를 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연구를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심리학에서도 이런 논의는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좀 쉬었다가 OX 문제 풀고 또 계속해서 이거 이야기되는 거니까 좀 들어보시면 됩니다.